네, 안녕하세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56회 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좀 사이즈가 큰 문제들은 좀 스킵 하면서 한 10문제 정도 스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걸로.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스킵하면 한 30문제 정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바로 1번이죠.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에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자, 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4번이 답인데요. 4번은 이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그 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를 징수하는 그런 경우에 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상증세, 상속하고 증여세, 얘네들을 당해세라고 하죠.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해세는 이게 다른 담보된 채권보다 더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담보된 채권이 그 종부세 및 강제징수에 우선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담보된 채권보다도 항상 우선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바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의 안내 통지를 하면 국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런 안내 통지에 의해 가지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내 통지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린 문구가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바로 1번.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건데,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심사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 불고 분리 원칙, 고하지 않은 거는 따지지 않는다. 불고 분리 원칙에 의해서 1번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1번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게 세무조사의 재조사 사유가 아닌 걸 지금 고르는 거죠. 쭉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마지막 5번에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의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세무조사의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6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바로 5번이죠.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죠. 근데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대체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이 2번은 이 소득세법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인세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그러니까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 불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에 소재 불명이 되면 그건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에 해당하면 그러면 그 차입금의 이자는 이제 불산입을 하는 거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 다 변제받은 후에 소재 불명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다.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게 아니다.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득세법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인세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중소기업, 주식회사 A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 이름 근로자 아니래요. 예, 2022년도 기속 근로소득 내역이다. 비과세 합계액과 총급액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비과세 그 소득하고 그다음에 총급액하고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지금 구하는 거죠. 급여는 뭐 총급액이 되는 거죠. 총급액.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받은,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식사를 받으면 이건 비과세 아니죠? 이것도 총급액이 되는 거죠. 총급액. 그 다음에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500만 원까지는 이거는 비과세.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총급액으로 과세. 이렇게. 요거 비과세만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소기업의 직원이죠. 중소기업의 직원이 주택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얘네들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제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비과세에 속하는 거죠. 이것도 비과세. 비과세는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A가 갑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 7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70만 원까지는 비과세. 7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인 30만 원은 과세. 과세되는 거니까 이제 총급액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70만 원은 비과세.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받은 거네요.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요거 비과세. 그래서 200만 원 다 비과세.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죠.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총급액으로 과세. 그러면 이제 비과세 합계 금액은 여기 500만 원, 50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1270만 원이니까 1, 2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총급액은 4천만 원, 120만 원, 여기 5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4,85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죠?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하고 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고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하고 부상을 받으면 그거는 비과세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자기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금하고 부상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면서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거주자 갑의 2022년도 종합소득 공제 관련 자료다. 갑의 종합소득 공제 중에서 인적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인적 공제액을 물어봤어요. 먼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 해당되는 자가 누구누구인지 먼저 본인 동그라미, 기본 공제 대상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부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3천만 원이나 있네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부치는 연세가 많잖아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연금보험료 납입했을 때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그거는 연금보험료 납입 시에 이미 다 공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과세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입했던 연금보험료만 있었다는 거죠. 부치는. 그래서 연금을 수령한 거기 때문에 이미 냈을 때 공제가 안 돼서 이미 다 과세가 된 거니까 연금 수령한 것은 과세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치는 나이 요건도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요건도 충족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3천만 원 있지만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없는 거니까 부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연금보험료 납입했을 때 공제가 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부 다 과세가 됐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과세하는 소득이 아니다. 그다음에 모친 나이 되고 그다음에 소득 없죠. 되죠. 그다음에 아들 나이 되고 소득 없죠. 되죠. 배우자는 이혼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는 4명 곱하기 한 명당 150만 원. 그래서 기본공제는 6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공제
추가 공제는 일단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는 부녀정 공제. 본인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 공제 안 되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는 되는 겁니다. 한부모 공제 100만 원. 한부모 공제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4명 전부 다 경로우대자 있죠. 경로우대자 여기 2명 있죠. 경로우대자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 곱하기 2명. 그 다음에 장애인 있죠. 모친이 또 거기에다가 장애인이래요. 경로우대 공제랑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친 또 장애인 여기 되죠. 그러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추가 공제. 그죠? 그러면은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 600만 원과 추가 공제 500만 원 해가지고요. 1100만 원이 인적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아직까지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봤던 2021년도 세무사기출 문제는 앞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앞부분에 스킵을 좀 많이 하고 뒷부분은 좀 풀만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회계사기출 문제는 앞부분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뭐 스킵 안 하고 쭉쭉 가시면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 막 사이즈 큰 문제도 별로 없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거주자 갑의 2022년도 기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다. 사업 속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에 갑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보니까 일단 사업 속에서 결손이 발생했죠. 총수익 금액이 3억인데 필요경비가 지금 3억 9천이니까 결손이 지금 마이너스 9천만 원. 네, 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 속의 필요경비에는 대표자 갑의 인건비 3천만 원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갑의 딸 인건비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 갑의 딸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거니까 놔두면 되는데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니까 여기다가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 조정을 해주면 되죠.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업 속에서 결손금은 6천만 원이네요. 사업 속에서 결손금 6천만 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근로하고 기타가 4천만 원, 3천만 원. 이 사업 속에서 결손금은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서는 공제되는 게 강제죠. 그래서 결손금 공제 전에 4천만 원, 3천만 원 쓰니까 근로에서 4천만 원 더 공제되고 기타 소득에서도 2천만 원 공제되는 거니까 1천만 원 남는 거네요. 그죠? 다 공제되면서 1천만 원 남네요. 결손금 공제 후에 갑의 종합소득 금액은 1천만 원.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12번. 소득세법상 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개정세법 특강하면서 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개정되자마자 문제가 또 나왔는데 답은 2번이죠. 명납세 공제의 그 공제 2월 공제 기한이 10년이죠. 이제 한도를 추가하는 외국 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한의 다음 과세기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한의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월 공제 기한 내에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 소득세액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걔는 그 다음 2월 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러니까 그 11년째죠. 11년째로 2월 해가지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번이 옳지 않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13번. 거주자 갑의 2022년도 기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다.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인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인수세액 차감 전의 금액이다. 일단은 구분 금액 여기 이제 문제에서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비과세는 다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하고 조건부 종합만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되죠.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표시 없이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표시해 두면 되는데 직장공제 외 탈퇴로 받은 반환금은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쳐버리고요. 전용계좌 한 개 전용계좌에서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2022년 초에 가입한 특정사회 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쳐버리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추후에 합산하죠. 추후에 합산 일단 놔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일반적인 이자죠. 일반적인 이자 조건부 외국 법인한테 받은 현금 배당 국내에서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종합 이것도 합산해야죠. 그 다음에 주권상장 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 조건부죠. 그리고 그로서 일반적인 배당이니까 그로서 배상 꼭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예하고에는 치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추후 합산하는 거니까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그죠? 합계 4,500만 원 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일반 금융소득 금액. 일반 금융소득 금액의 총수익 금액은 바로 눈에 보이죠. 4,500만 원.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추후에 따로 합산할 거예요.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500만 원 따로 합산하고 일반적인 금융소득만 가지고 이제 금융소득 금액을 일단 구하는 거죠. 거기다 그룹석 금액. 그죠? 2천만 원 추가되는 금액인 2,500만 원과 꽃표시한 금액이 2천만 원 중 작은 거.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의 11%. 그룹석 금액은 220만 원. 그래서 금융소득 금액, 일반 금융소득 금액은 4,500에다가 요거 220만 원 더하니까 4,720만 원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추후에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합산하는 거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그룹수업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이렇게 합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어본 거는 만약에 총수익 금액을 몰았다면 5천만 원,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몰았다면 5천만 원, 그룹수업 금액을 몰았다면 220만 원, 소득 금액이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을 몰았으니까 요거 5,220만 원. 답은 요게 답이 되겠죠. 5,22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이 2022년 중에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다. 갑의 교육비세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교육비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해가지고 그게 15%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비세 공제는 할만합니다. 갑의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 되죠? 대상이 되는 금액 400만 원. 그 다음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은 1,000만 원인데 일단 900만 원 한도로 하는 거고요. 회사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을 200만 원 지급받았대요. 그러면 그 200만 원까지 합해가지고 내 돈 8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지출이 된 건데 요 200만 원은 나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거죠. 회사로부터 받은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거니까 내가 받은 금액이 나의 근로소득을 구성했다가 그 다음에 지출된 금액이니까 1,000만 원 전부 다 교육비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소득을 구성했던 금액으로 지출한 거니까. 그런데 한도가 있죠. 한도는 9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도 나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 근로소득을 구성했던 금액으로 지출을 한 거니까 교육비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한도에 걸렸던 거죠. 대학교 900만 원. 그 다음에 딸의 중학교 교과서 대금 10만 원 되죠? 교복 구입비 50만 원까지가 되는데 30만 원이니까 되죠. 그러면은 합해가지고 300만 원 안 되는 거니까 딸도 40만 원 전부 다 교육비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모친 직계 존속의 일반 부양가족 교육비는 교육비세 공제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비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400만 원, 900만 원, 그리고 40만 원. 1,340만 원이네요. 1,340만 원에 곱하기 이거의 15%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40만 원에 15% 하는 거니까 201만 원이 교육비세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딱 보니까 일단 양도소득이고요. 양이 좀 되고 양도소득은 공부를 또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좋아요. 양도소득 일단 스킵. 양도 좀 되죠. 일단 스킵. 자, 16번 가겠습니다. 하나 스킵했어요. 16번 뭐 스킵 앞으로 뒤에 많이 해도 돼요. 한 10개 정도 스킵하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거기 때문에 15번 하나 스킵했고요. 16번에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2021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그때 개정세법 특강을 할 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따로 내용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다 그때 자료 제출하면서 개정세법 특강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는 수탁자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변경되면은 그 전에 갖고 있던 갖고 있었던 신탁재산, 그 전에 이전에 수탁자가 갖고 있었던 그 신탁재산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수탁자 변경인 현재 공정가액을 그 자산부채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이전가액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전시켜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로 해가지고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를 손익으로 과세한다가 아니라 장부가액 그대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전했다는 손익을 과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법인세법상 세무조항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무조항에 대한 내용인데, 쭉 보시면은 5번이 세무조항이 좀 잘못됐어요. 5번 내용 보면은 이 법인의 채무 600만 원을 출자 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350만 원이니까 자본금이 350만 원 이렇게 됐고요. 시가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발초가 50만 원 떴어야 되는데, 장부에는 어떻게 했냐면 채무 감소액과 그리고 발행한 주식 액면가액 차이인 250만 원을 전액 채무 조정 이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장부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잘못했잖아요, 장부에. 채무 600 없어지면서 자본금은 350만 원 액면가액, 그리고 시가가 400만 원이니까 주발초가 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채무면제액으로 입금이 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정하게 되면 같은 거 다 쳐버리고요. 그죠? 요 차이. 어차피 이제 IS 계정에 쳐버리고 주발초 하나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주발초 잡아주는 거니까 입금 물산입. 주발초에 대한 차이. 50만 원이죠. 지금 50만 원. 자본의 구성내역 차이니까 구성내역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요것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중세무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것과 되겠습니다. 그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요것도 뭐 이렇게 풀만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영리내국법인인 주의사 A의 제22기 자료다. 각 사업연도 수급액으로 오른 것은 정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자, 손익계산상의 단기순이익도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된 업무무관 자산 관리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보유할 때 발생 관리비는 송금불산입 하는 거죠. 송금불산입 가산중하는 거고, 비용으로 처리된 원재료의 연지급 수입이자, 자, 연지급 수입이자는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죠. 오케이, 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 환급부자, 법인세는 낼 때 송금불산입이었기 때문에 환급되면 입금불산입, 얘는 입금불산입 되는 거죠. 차감중해야 되고, 그때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환급금이자도 입금불산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가 상당해. 그래서 토지를 지금 20만 원만큼 더 잡았다는 얘기죠. 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이게 부계부가 되는 사회 유출이 돼야 되는데 차변에 돈은 그만큼 20만 원 더 나갔고, 세법에서는 걔가 사회 유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에는 지금 그만큼 돈이 20만 원만큼 고가로 더 돈이 나갔어요. 그걸 지금 토지로 잡은 거죠. 근데 세법은 그게 특수관계자한테 고가로 매입한 거니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라서,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니까 사회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정하게 되면 토지는 감액하고 왼쪽에 사회 유출 하나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송금산입 토지 감액 20만 원, 속처분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왼쪽에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이니까 부계부로 인한 사회 유출.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뭐 상해나 배당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사업연수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가로 6번은 가산조정 하나 차감조정 하나가 뜨는 거라서 어차피 각 사업연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7번에 기부금의 한도 초과 이월액 중에서 단기에 송금산입한 거, 송금산입해야죠. 차감조정하면 되죠. 그리고 2월 공제 가능 기간 내에 2월 군수송금은 각 사업소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군수송금을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각 사업소 소금액 계산할 때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없고, 얘도 굉장히 관계없고. 그러면은 150만 원에서 70만 원 더하고 50만 원 빼고 만 원 빼고 10만 원 빼면 되죠. 150만 원에다 70만 원 더하고요. 빼는 금액이 얼마예요? 61만 원을 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수금액은 159만 원이 되는 거네요. 150만 원에서 70만 원 더하고 61만 원 빼는 거니까 각 사업 금액은 159만 원.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기사 A의 제22기 자료다.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 관련된 세무종이 각 사업연도 수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는 것은. 그러니까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종을 하고 수입배당 입금세 세무종도 하라는 거죠. 자, 잉여금 자본 전입 올해 했어요. 그리고 액면 발행한 무상주 중에서 내가 10%를 받은 거죠. 내가 받은 게 10%. 그리고 그 재원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요 재원 중에 의제배당 해당 재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한테는 의제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식을 보유한 게 없으니까 내 지분율만큼 내가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네요. 그럼 수입배당 입금세입은 그 의제배당액의 30%, 입금세입 30%라고 알려줬으니까 30%를 곱한 금액을 수입배당금 입금세액으로 좀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의제배당액만 구하면 되죠. 의제배당액만큼 입금산입하고 그 의제배당액의 30%를 수입배당금 입금세액을 하게 되면 그게 세무종의 순영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의제배당 해당 재원의 10%만 되는 거니까 자기 처분이익 의제배당 해당 재원 맞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해당 재원이 아니죠? 재평가 적립금이 150만 원인데 그 중에 재평가 적립금은 1%의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400만 원과 3%의 재평세가 적용된 100만 원의 재평가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총 500만 원 중에 30%인 150만 원이 자본 적립이 됐대요. 그러면 이 중에 의제배당 해당 재원은 이게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1%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적립은 의제배당 해당 재원이니까, 그렇죠? 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니까 80%죠. 그러니까 지금 120만 원은 의제배당 재원이고 30만 원은 3%의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적립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아니죠. 그럼 의제배당 재원은 총 340만 원이잖아요. 그럼 340만 원에 나의 지분율 10%로 곱한 금액인 34만 원이 나한테 의제배당이 되는 거고요. 무상주 받아서 장부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을 건데 세법은 요 34만 원만큼을 투자시가액의 증가, 배당금 수익의 증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입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4만 원에 30%가 수입배당금 입금산입이 되는 거니까 이게 10만 2천 원만큼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수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23만 8천 원 이 순영향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바로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20번에 송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답이 바로 있어요. 이게 3번에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그러니까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거죠.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증명서류는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건당 3만 원 이하든 3만 원 초과하든 법정 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걔네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영수증을 받았다면은 그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송금에 산입하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3번이 바로 그냥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았죠. 자, 21번인데 일단은 기부금은요 고려할 게 많아요. 양이 좀 많고.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문제는 일단은 스킵. 일단 스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스킵. 2개 스킵했죠. 자, 그러면 22번. 지급일자 송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답은 5번이었어요. 답은 5번. 여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자본적 지출을 한다. 그죠? 그 연체 이자 자체는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해 가지고 연체 이자가 발생한 거니까 그 연체 이자 자체는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예요. 그러니까 걔는 연체 이자 자체는 자본화하는 게 맞아요.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거니까. 근데 그 연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어요. 연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고 그 원본에 가산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는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가 아니고, 그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지급이자니까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가 아닙니다. 얘는 자본화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 지급이자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송금으로 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연체로 생긴 이자는 걔는 그 자체는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니까
자본적 지출, 자본화하는 게 맞지만 그 원본의 가산한 금액 때문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특정 차입금 때문에 발생한 지급이자가 아니니까 송금으로 한다. 자본화하지 않는다. 답은 5번. 23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주기사 A의 제22기 자료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종이 22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장부의 평가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세법상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는지만 알면 비교해서 세무종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는데 평가 방법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마음대로 평가를 한 거죠. 이미 변경이죠. 그러면은 당초 신고 방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과 무신고 신고 방법 또 선입선출법이죠. 둘 중에 큰 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300만 원인데 320만 원 돼야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20만 원, 유보 이렇게 떴겠죠. 제공품 장부에는 36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공품은 신고된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계산착오로 30만 원이 과소계상됐대요. 계산착오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요. 당초 신고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으로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또 30만 원 차이가 발생을 했네요. 입금 산입 30만 원 유보. 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기말 자본금 원재료 평가 방법은 신고 안 했대요.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죠. 계속 선입선출법으로만 해야 되는 거네요. 세법은. 장부에는 425만 원 해놓은 거니까 잘못했죠. 입금 산입 2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기 말에 자본과 정기금 중에서 을표에 원재료에 대한 평가감 10만 원의 유보가 있었대요. 그렇죠? 정기에서 넘어온 거 다 추인해버리는 거죠. 총회법으로 하는 거니까 다 추인. 송금 산입 10만 원. 이걸 다 추인하는 거죠. 추인.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각 사업용 수금액에 미친 순영향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25만 원 다 더하고요. 75만 원 더한 다음에 1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65만 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데 1차 준비할 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많이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하신 분들은 풀고요. 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준비 안 했다. 그럼 스킵하시면 돼요. 스킵하시고 다음 문제 25번에 퇴충 문제인데 퇴충은 T계정 분석법으로 다 공부를 좀 했으니까 문제를 좀 푸는데 사실 요 퇴충은요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까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합병으로 퇴충 승계한 거까지 공부한 사람들만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나왔던 건데 기본 과정에서는 퇴충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심화 과정에서만 공부를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기본 과정도 듣고 심화 과정까지 들었던 분들은 다 풀 수 있었겠죠. 장부상 지금 퇴충이 나와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하고 퇴직연금 충당 관련된 세무조정이 22기 각 사무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장부상 퇴충이 있으면 여기 옆에다가 세법상 퇴충 만들어주면 되죠. 세법상 퇴충 여기 기초 감소 기말 설정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연충은 여기 보면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을 송금산입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퇴연충은 장부에 개정이 없어요. 세법에만 있는 거죠. 세법상 퇴연충. 퇴연충의 기초, 감소, 기말, 설정. 이렇게. 자, 퇴충의 기초잔액에는 4,800만 원의 송금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기 증가 금액은 비화구의 합병으로 인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 퇴충은 지금 단기에 설정한 게 없고요. 요 증가가 전부 다 승계한 금액이에요. 승계한 거고 설정 금액은 없는 거죠. 설정 금액이 없는 거예요. 다 승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심화 과정 할 때 승계한 금액 합병하면서 승계한 퇴충은 기초금액으로 봐라. 그러면 지금 기초금액이 얼마 있는 거냐면 기초금액이 8천만 원, 설정금액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도 기초 유보가 여기 4,800이 있고 승계한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2,900만 원의 유보도 이제 송금 부인액 유보도 같이 승계한 거니까 지금 기초금액이 8천만 원이고 그 기초금액 안에 유보가 이렇게 4,800과 2,900 해가지고요 7,700이 있는 거죠. 유보잔액이 7,700. 그러면 세법상 퇴충의 기초금액은 이걸 다 기초로 보는 거니까
8,000에서 7,700을 뺀 거. 세법상 퇴출의 기초금액은 300. 그러면 퇴원충의 기초금액은, 퇴원충은 장부는 존재하지 않고요. 신고 조정에 의해 가지고 퇴직연금 중단금 송금 산입하고 있으니까 세무상 기초 잔액 3천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 이게 3천만 원이 퇴원충의 기초. 자, 그 다음에 감소는 지금 장부에는 전부 다 퇴충 감소를 했는데 그 퇴충 감소액 2천만 원은 이게 단기 중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그걸 퇴충하고 상계 처리했대요. 세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퇴원충의 감소로, 퇴충 감소가 아니죠. 그죠? 자, 근데 기말금액은 퇴직금 추계액의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 이거네요. 6,600만 원. 6,600만 원의 빵 퍼센트와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 그럼 퇴직금 전환금액 기말잔액 자료가 없으니까 빵. 그럼 설정금액은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면은 얘는 0으로 한다. 총금액의 한도 따질 필요 없죠. 이게 0이 돼버리면 기말금액은 각게 맞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세법상 퇴충의 기말금액만 알면 되죠. 둘 중에 작은 거.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충의 기말잔액을 뺀 금액과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잔액 6천만 원 중 작은 거. 6,300과 6천 중 작은 거, 여기 6천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둘 더해서 8천에서 3천 빼니까 설정금액 5천. 끝났죠? 자, 이제 세무종을 하겠습니다. 자, 세무종은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하고 설정은 설정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감소는 감소끼리 비교. 그러니까 왼쪽, 세법상 왼쪽이 더 작죠? 송금 산입, 퇴충에 대한 차이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설정은 지금 없어요. 설정은 둘 다 없어요. 설정은 세무종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장부상 퇴원충은 없거든요. 장부상 퇴원충 감소가 없는데 세법상 퇴원충 감소가 2천이 있으니까 왼쪽에 2천만 원만큼 더 잡아주는 거잖아요. 송금, 불산입 2천만 원만큼 유보. 그리고 설정, 장부는 없는데 오른쪽 5천만 원 더 잡아주는 거니까 송금 산입, 퇴원충 차이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 세무조정이 각 사업 요소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퇴충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와 퇴원충 2천만 원 유보. 퉁 쳐지네요.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2천만 원 유보. 그리고 여기 소금 산입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각 사업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은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심화 과정을 좀 했던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합병 시에는 퇴충을 승계를 하는데 그 승계한 퇴충은 장부상 승계한 퇴충을 세법상 기초금액으로 봐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26번 문제. 국고보조금 일상각 중단금 관련된 세무조 국고보조금 일상각 중단금에 대한 거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했으면 스킵하시면 돼요. 스킵. 그 다음에 27번에 토지 및 가질금 관련된 세무조정인데 지급이자 제외하고 제22개 각 사업민 도수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세무조정 하면 되는데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도 해야 되고 가질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도 해야 되고 두 개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니까 나 스킵.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면 일단 스킵. 좋아요. 자, 28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답은 지금 2번이 틀린 건데요. 이게 비과세 소득은요,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그냥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이게 신청하는 거는 신청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소득공제라든지 또는 세액공제라든지 얘네들은 꼭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얘네들은 신청을 요건으로 해요. 신청을 해야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과세 소득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그래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은. 그래서 2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비과세 소득은 적용받으려면 그냥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딱 보니까 29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인데 외국납부 세액공제 공부 안 했는데 그럼 스킵하세요. 괜찮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풀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스킵한 거 하면은 3개, 4개, 5개, 한 6개 정도 스킵했네요. 괜찮아요. 한 10개 정도 스킵하면서 문제 풀면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한 6개 정도 스킵했거든요. 자, 30번 왔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봐보니까 시가 100만 원짜리 A 제품을 판매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30만 원과 현금 70만 원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 J와 A의 공급가액은 70만 원이다. 자,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거가 있었을 때는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인지를 봐야죠. 이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한 거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과 그리고 현금 받은 금액의 합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특례가 적용되려면 첫 번째 자기 생산 취득자 맞죠? 자기가 생산한 취득자와 자기 생산 취득자 하면서 제3자한테 보존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특례 적용되는 경우네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례 적용되면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죠? 특례 적용되는 거 첫 번째 해당되는 거네요. 시가. 바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특례 두 번째는 뭐예요? 특례 두 번째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했을 때 제3자가 나의 특수관계자인 거죠. 특수관계자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그 보존되는 금액을 낮은 대가를 받거나 보존되는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부계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를 했는데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공급한 거고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이 없다면 이거를 사업상 증여로 봐서 재화의 공급 의제로 해가지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과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번 문제.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A하고 B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재화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죠?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 비품을 다음과 같이 매각했대요. 공통사용자의 매각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지금 보니까 50만 원이 안 되죠? 50만 원 미만일 때는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그러면 안보계산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 50만 원 미만이니까 얘는 그냥 안보계산 안 하고요. 비품은 아무리 공통사용자의 공급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니까 그냥 안보계산 하지 않고 40만 원을 전에 공급가액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2천만 원으로 판 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직전 과세기간의 직접 과세 공급가액 50%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A는 과세표준이 1,000만 원과 40만 원. 자, 그다음 B는 2022년도 4월 10일 날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 5억 원에 다음과 같이 양도했대요. 그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5억을 이렇게. 근데 실질거래가액 구분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실질거래가액이 토지는 3억이고 건물은 2억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분계산을 적용했을 때 금액하고, 이 구분은 이 금액, 실질거래가액 구분된 이 금액하고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실질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지금 보니까 여기 감정가액은 없으니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되잖아요. 그 기준시가 비율이 지금 총 4억이니까 40% 대 60%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토지의 안분계산된 금액은 5억에 40%니까 2억이 돼야 되는 거고 건물에 안분계산되는 금액은 5억에 60%니까 3억이 돼야 되는데 얘는 구분을 토지를 3억 건물을 2억으로 내는 거죠. 그럼 차이가 1억씩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의 비율이 이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서 차이 나는 금액 1억이 50%나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이것도 3억 중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1억이니까 33.33%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거래 구분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하는데 토지의 안분계산된 금액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니까 면세니까 요것만 건물의 안분계산된 금액 3억만 B의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과세표준 3억,
A는 1,040만 원. 3억 1,040만 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억 1,040만 원. 자, 32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3번. 사업자가 대가 전부를 자기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재벌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죠. 자기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하면은 과세 표준의 기를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적립 마일리지로만 100%를 다 결제했으면 과세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다. 답은 쉬웠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해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21년도 11월 달에 주식 B에게 제품을 1억 1천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했네요. 2022년도 1월 20일 날 부도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 플러스 하루 더 뒤 2022년도 7월 21일 날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대손이 발생한 거는 6개월 플러스 하루 더 뒤 2022년도 7월 21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손이 발생한 날에 속하는 2022년도 제2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A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A는 매출세액에서 이게 지금 차감하는 거고요. B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 대손세액을. 대손세액은 뭐 100만 원인 거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B는 이거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도 2기에. 그런데 그 중에 550만 원을 2023년도 3월 달에 회수를 했네요. 그러면 2023년도 제1기에 그 회수한 대손세 부가세 포함해서 550이니까 회수한 대손세가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A는 이제 매출세액에 더하고 회수했으니까 다시 납부해야 되잖아요. 가산하고 주의자 B는 변제했으니까 변제한 대손세액 50만 원을 매입세액에 가산해서 추가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할 수 없죠. 대손세액에 대한 이런 모든 처리는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골랐는데 예정신고라는 말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예, 틀렸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기, 2022년도 1기에 뭐 처리하는 거니까 2022년도 1기 처리하는 거 없고요. 2022년도 1기에 처리하는 거 없습니다. 2022년도 2기와 2023년도 1기에만 이런 처리가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2023년도 1기 여기 확정신고 시에 누구는 B는 그 50만 원을 매입세액에 더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33번에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4번 문제. 과세사업과 면사업을 겸용하는 주의사 A의 자료다. 2022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지금 4, 5, 6월 달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매입세액이잖아요. 전부 다.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6천만 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비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200만 원, 여기 코표 1번 보면은 2022년 4월 20일 날 과세사업과 면세업에 공통을 사용하려고 비품을 구입했는데 실주계속을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럼 이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과세기는 팔았네요. 매입은 4월 20일 날 하고 파는 건 6월 30일 날. 매입한 과세기간에 팔았기 때문에 안분 계산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업가격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한다. 그러면 2021년도 2기가 직전과세기니까 직전과세기간에 과세 공업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하시면 되죠. 그럼 140만 원만. 매입한 과세기간에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율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은 70%만큼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공통 매입세액인데 공통 매입했고 해당 과세기간에 팔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과액 비율인 80%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8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만 사용했던 차량을 2022년도 4월 15일 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함께 사용하기로 했대요. 과세 사업 일부 전환 매입세액이죠.
과세사업 일부 전환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때 2020년도 12월 10일 날 매입할 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4,400만 원이니까 그때 400만 원만큼 면세사업으로 매입해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았던 금액이었거든요. 4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과세사업 일부 전환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감가상각자산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감가상각자산 맞고요. 그쪽 경과된 과세관수 1 마이너스 체감률 25%의 트럭이니까 경과된 과세관수 2020년도 2기, 2021년도 1, 2기, 2022년도는 안 지났죠. 3기 지났네요. 그리고 곱하기 과세 일부 전환한 해당 과세기한의 과세 공과액 비율 80% 곱한 금액, 요게 과세 일부 전환으로 인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요게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과세기한에 이번에 2022년도 제1기 확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 금액은 6천만 원에 940만 원에 그 다음에 80만 원. 그러면 7,020만 원 합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35번 문제인데 35번 문제는 의제 매입세 내용이고요. 내용 보니까 그 면세 농산물에 뭐 소금, 치즈, 김치, 밀, 치즈가 뭐지? 이게 공부 잘 안 했는데, 너 스킵하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 공제 딱 봤는데 좀 어려우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스킵 괜찮아요. 자, 36번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이죠.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서 발급을 받았는데 그 전자세금계원서가 국세청장한테 전송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공급자인 법인사업자가 잘못한 거죠.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가 아니죠.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전송을 안 한 건 공급자가 잘못한 거니까 미전송했다는 가산세를 0.5% 공급자는 가산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공급받은 자인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요거는 36번은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과세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쵸? 1번. 일반 과세 중에서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에 관한 세무서 신고한다. 예정신고에 좀 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죠. 우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모든 법인사업자가 다 예정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 고지하는 거죠. 예정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법인사업자는 다 예정 신고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모든 일반과세자는 세금세 발급하여 아니죠. 일반과세자라 할지라도 최종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은 영수증 발급합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일반과세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도 과세사업자지만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납세지 관할세부장은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아니죠. 이게 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해가지고 15일 예정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받아내면 조기환급 대상이어야지만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라면은 무조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확정신고 기한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요. 5번이 맞는 얘기죠. 일반 과세자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죠.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잖아요. 일반 과세자만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건데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맞을 수 없다. 맞는 얘기는 5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8번. 상증세 공부 안 했어. 상증세 공부 안 했으면은 38번, 39번 스킵 하시면 됩니다. 38번, 39번 스킵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 지방세도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한 건데 뭐 읽어요. 그냥 찍으시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10문제 스킵하면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딱 풀고
근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아까 스킵한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상속세 공부 안 했어. 그럼 걔는 풀 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뭐 35번에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았다. 의제매입세 공제는 공부했는데 양이 좀 많아가지고 안 풀었던 건데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도전 한번 해보시든지 시간이 나오면 뭐 29번에 뭐 요거 명납세 공제도 공부 안 했으면 풀 필요 없는데 이거 내가 공부했었는데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공부 안 했으면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 가제급 인정이자도 이거 공부했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건데 그러면 공부했었으면은 일단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스킵했지만 40분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돌아와서 공부했던 부분들은 다시 도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뭐 26번 같은 경우에 일상가축나무도 공부했다면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좀 어려운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했던 파트더라도 딱 봤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일단 스킵 하면서 눈에 들어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문제를 일단 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공부했는데 잘 안 들어와가지고 스킵했던 것들은 세모 표시해가지고요. 걔네들을 다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스킵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는데 시간 다 지나면 그러면 내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건 빼고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다 푼 거예요. 그럼 최대한 점수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나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킵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시겠죠? 스킵하는 연습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회계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